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여성입니다. 매일 듣기만 했었는데 오늘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 마음이 떨리네요. 이젠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마음에 남아있는 앙금을 털어내려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그리고 제게 응원의 말씀도 부탁드려요. 아주 오래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결혼 초기 때로 말이죠. 결혼하고 겨우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과 저는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은 거죠. 눈앞이 캄캄했어요. 결혼 준비로 신경 쓴다고 정신이 없어서 더 꼼꼼히 알아보지 못한 저희의 책임도 있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하루 종일 부동산과 상담을 하고 법률센터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남편은 자기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책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더 큰 문제는 시댁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 상황을 설명했을 때 처음엔 아이고 어쩌냐 하며 한숨을 쉬시더니 이내 목소리를 바꿔 말씀하시더군요. 꼴 좋다. 애초에 주제넘게 너희 형편에 맞지도 않는 집을 구하더니 우리가 뭐라고 했냐? 그런 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게 왜 엄한 데 눈 돌려서 집을 구했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심지어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합가를 하자고 했잖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며느리는 초장부터 잡아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결국에 여자 말 들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끊으라고 손짓했어요. 남편은 침울한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친정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저희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은 한숨부터 쉬시더니 말씀하셨죠. 그런 일도 있는 법이야.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보자.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위로 한마디 들을 수 없었던 시댁과는 정말 비교가 되었거든요. 며칠 뒤 친정 부모님은 제게 깜짝 놀랄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원을 좀 할 테니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해라.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집을 내놓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겠다는 거였어요. 엄마, 말도 안 돼요. 저희 때문에 왜 그런 걸 하세요? 너희는 이제 시작이잖니. 우리야 뭐 나이도 들었고 큰 집 필요 없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못하겠니? 그리고 우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얼른 털고 일어나야지.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김서방하고 사이 틀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알았지? 절대로 서로를 탓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부모님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고 저희는 그 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조금이나마 메우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집을 옮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렇게 주저앉을 순 없었죠. 부모님이 자신들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동네 시장에서 채소를 정리하고 배달 준비를 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시장으로 가서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오후에는 작은 도시락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밥 짓고 반찬 담는 일이었는데 손이 빠르고 성실하게 하다 보니 사장님도 절 믿고 맡겨주셨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저녁 청소 일을 맡았어요. 닦고 쓸고 쓰레기를 비우고 소독하는 일이었는데 처음엔 체력이 버겁더군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일을 악물고 버텼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음식 재료를 파는 부업을 했고 주문이 많을 때는 새벽까지 재료를 손질했죠. 그렇게 하루 3가지를 병행하며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그래도 삶은 빠듯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댁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희를 비아냥거리셨거든요. 명절 때 간신히 찾아간 자리에서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 제자리 아니냐? 집을 새로 얻었어도 그게 니들 돈이냐? 처가 덕에 사는 거잖아. 처가 도움이나 받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만 좀 비아냥거리세요. 어쭈?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처가에서 도움받아 살면서 뭐 좀 나아졌나 보지? 그럼 우리는 언제 지원해 줄 거냐? 어? 네 걱정에 매일 밤 지새우며 눈물 흘리는 이 엄마는 안 보여?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친정 부모님은 저희를 위해 집까지 내놓으셨는데 그런 도움을 비꼬기나 하고 말이에요. 걱정은 무슨 걱정. 그냥 아등바등 살 생각하지 말고 이미 망한 곳이나 다름없으니 대충 살라고 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일을 악물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을 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그 고된 시간들이 우리 가족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시댁에서의 비아냥과 무시 속에서도 친정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믿음 덕분에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입을 것 안 입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돈을 모았어요. 정말 아등바등 산다는 표현이 딱 맞았죠. 남편은 숫자에 밝은 사람이어서 돈 관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믿고 맡겼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통장이 쌓여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9년차 되는 어느 날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에 싸게 나온 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50평대의 넓은 집이었는데 가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을 본 순간 제 마음이 단번에 결정을 내렸어요. 이 집이다. 어려운 시간은 이제 끝이다. 이 집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내가 집을 한 채 봤는데 가격도 좋고 너무 괜찮더라고. 집 한번 보러 가지 않을래? 나는 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이 집 정리해서 우리 부모님께 빚진 거 갚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아, 정말? 집이 그렇게 좋아? 당신이 하는 말이라면 당연히 찬성이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돈 돌려드리는 생각도 너무 좋은 것 같다. 빚 갚아드려야지. 그렇게 해야지. 아니다, 여보. 차라리 그 집으로 가면서 장모님, 장인어른을 모시고 사는 건 어때?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힘든 시절에 절대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친정 부모님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도 그동안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알게 된 거겠죠. 사실 저희 친정 엄마는 지금도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당시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면서 번 돈을 남편에게 살짝 건네셨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모든 일이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가 부담을 느낄까봐 절대 제게 말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후 저는 새로운 집을 알아보러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싸게 나온 집을 알아보고자 찾은 부동산에서 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중개업자가 친절하게 여러 집을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던 중 한 집을 보여주면서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집은 상태도 아주 좋고 가격도 적당해요.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집이랑도 아주 가깝고요. 그럼 아시죠? 주변 환경도 괜찮다는 거? 보는 김에 이것도 보실래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친정 부모님 집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무슨 착오가 있겠지 싶었지만 분명 제 눈앞에 있는 사진은 친정 부모님 집이 맞았습니다. 중개업자는 제가 당황하는 기색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 집은 정말 좋은 매물이에요. 실거주로도 적합하고 투자용으로도 괜찮아요. 라며 덤덤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핸드폰을 꺼내들고 바로 친정 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집을 내놓으신 거예요? 나 지금 부동산인데 엄마 아버지 집이 나와 있어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남편이 우리한테 부탁했어. 네가 고생하는 게 너무 안쓰럽다고 하더라. 우리 집을 정리하면 그 돈으로 새 집을 사고 나머진 여유 자금으로 쓰자고 하던데? 그래서 집 내놓았어. 그러면서 너한테는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며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던데? 무슨 일 있니? 너희가 열심히 모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은 아껴야 한다면서 대출 조금 받고 우리 집에서 나온 돈을 보태서 집을 사겠다고 했어. 그리고 나보고는 이제 일을 그만두라고도 하더라. 그래도 사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저희 이미 집을 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무슨 갑자기 엄마 아버지 집을.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이사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이거 당장 거두세요. 집 팔지 말라고요. 그게 김서방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아니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화내지 말고 서로 대화를 해봐. 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남편은 부모님께 직접 접근해서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하기 전까지 제 머릿속은 온갖 감정으로 뒤엉켰습니다. 배신감, 실망감, 그리고 분노가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차올랐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물어보게 되었고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마침내 집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왜 연락을 안 받아? 왜 문자에도 답이 없었어? 여기 우리 통장 잔액 보여줄게. 그 통장은 몇 년간 우리가 피땀 흘려 모아온 돈이 담긴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잔액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돈 다 어디 갔어? 그게 사실 내가 형수님을 좀 도와드렸어. 뭐라고? 남편은 조금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손이 동서. 그러니까 아주버니와 이혼한 형님이 하는 작은 가게에 투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동서는 아주버니의 결혼 생활 동안 아주버니의 폭력과 무책임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에 대해 평소부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긴 했어요. 항상 형님이 불쌍하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단지 착한 남편의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었던 거죠. 내가 항상 그랬잖아. 형수님 불쌍하다고. 어떻게든 형수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 형님이랑 이혼하고 나서 가게를 차렸는데 초반엔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됐어. 조금씩? 이게 조금이라고? 우리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잖아. 그걸 어떻게 네 마음대로 형님한테 투자할 수 있어?
근데 지금 형수 가게가 잘 돌아가고 있어. 곧 자리를 잡을 거야. 그러면 투자한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이사는 계속 진행해도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그 말이 나와? 내 부모님 집까지 내놓고 우리 도와주셨는데, 형님 가게에 투자했다고? 너 미친 거 아니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그 가게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 뒤에서 이런 짓을 해? 네가 인간이니? 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 수가 있어? 가자, 형님한테. 가서 직접 들어보자고. 앞장서라고. 형님이 운영하는 작은 술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저는 각기 다른 심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어딘가 조심스러운 얼굴이었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카운터에 서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 형님은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 서방님, 여기 웬일이에요? 동서도 같이 왔네? 형님, 오랜만이네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동서, 앉아.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진지해? 남편은 앉기도 전에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형수님 가게를 돕는다고. 서방님, 그런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동서를 이끌고? 동서가 들어와서 좀 놀라긴 했어. 그런데 알지 않아? 나 이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었는지? 동서도 며느리니까 잘 알잖아. 그런데 나 이혼할 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했어. 그래서 나는 그동안 서방님이 도와준 거, 그걸 위자료라고 생각했거든? 솔직히 이제 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뭐라 하면 좀 황당하지 않겠어?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나는 그냥 성의를 받아준 거였어. 마치 내가 뭔 나쁜 짓이라도 한 것 마냥 이렇게 하는데 좀 불쾌하네? 위자료요,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의를 받아준 거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아등바등 하면서 번 돈인데 그 돈이 지금 형님한테 다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성의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위자료는 아주버니한테 받아야지. 왜 이 사람한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동서,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난 서방님이 나를 도와준 걸 당연하게 여긴 적 없어. 다만 그걸 위자료 대신이라 생각했을 뿐이야. 뭐가 문제될 것이 있나? 그리고 갚을 거야. 내가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 참 너무하네. 오랜만에 만나서는. 그 당당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건 무의미했습니다. 9년이란 시간 동안 쌓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혼하자. 짧은 말이었지만 그 결심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힘들었던 거 알아. 내가 잘못한 것도 맞아. 하지만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했던 적보다 자신의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 외에는 답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이혼 소식은 금세 시댁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히게도 그동안 저를 무시하기만 했던 시댁 식구들이 이혼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며느라, 너까지 이러면 우리 어떡하니? 큰아들도 이혼해서 우리 집엔 이미 며느리가 없는데 너마저 나가면 우린 이제 정말 며느리 없는 집이 되는 거잖아? 우린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며느리 손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니? 이혼만은 말아줘라. 그냥 좀 참고 가정을 지키는 게 낫지 않겠니? 참다 못한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없긴 왜 없으세요? 둘째 아드님이 그동안 형님을 아주 잘 돌보고 있었더라고요. 잊으신 거 아니죠? 그 첫째 아들에게 맨날 쥐어 터지던 그 여자. 그 여자 다시 들이세요. 둘째 아들하고 아주 죽이 잘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뻔뻔한 이 집 사람들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여자이기도 하고요. 그 여자 다시 며느리로 들이시면 되겠네요. 남편이 이 상황에서도 시대게 되고 변명하려 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완전 오해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법적으로라도 끝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산 내역을 추적하다 보니 형님의 가게? 참네. 완전 웃긴 것들. 단순히 투자 수준이 아니라 손이 동서의 가게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게의 운영 주체가 남편으로 되어 있으니 저는 이를 결혼 파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이 드러나자 부랴부랴 손이 동서에게 명의를 넘겼지만 이미 소송 준비 과정에서 그 모든 내역이 드러난 뒤였습니다. 몇 달 전에 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조사했기에 남편이 손이 동서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가정이 얼마나 파탄에 이르렀는지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았고 이어 민사소송을 통해 손이 동서의 가게를 압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결국 손이 동서의 가게는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받은 돈으로 저는 우리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께서 희생하셨던 돈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 후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곁에서 봉양하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뻔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더군요. 전 남편이 연락이 온 건 모든 일이 끝난 지 몇 달 후였습니다. 전 남편은 손이 동서와 소송이 붙었다며 그가 빌려준 돈을 손이 동서가 갚지 않고 있다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전화를 했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지 같은 싸움은 니들끼리 하세요. 나는 이제 그 거지 같은 싸움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아저씨.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손이 동서와의 갈등,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이 제 인생을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저는 부모님과 함께하며 매일 아침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자리를 지키고 제 일을 하며 남은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이 제게 준 상처와 허무함이 있었지만 저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게서 뺏어간 시간과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제가 다시 그 자리를 채우는 데는 제가 가진 힘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오로지 저와 제 부모님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